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의 곽준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의 곽준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강남역에 위치하여 기업 자본과 민형사소송 모두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결함 있는 중고차를 몰다 사고가 났어요. 100% 승소한다는 말만 믿었는데 잠시 동거했을 뿐인데 납득할 수 없는 치료 비용,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있었던 TMF 정산 지연 사태를 비롯해서 요즘은 중고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이 교환, 환불 거부로 인한 분쟁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이러한 분쟁 상황을 겪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일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비자 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같이 참여해서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의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로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도 모든 종류의 상담이 가능한 건 아닐 텐데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모든 법률 상담이 가능한 건 아니죠.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가, 사무실,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의 계약 분쟁이나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소비자 상담센터의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소비자 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소비자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같은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 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분쟁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으나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는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준하른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와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가 신청이 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 구제 절차를 거친 상황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뭐 우체국 택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 또한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또 신청인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입증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겠죠. 그리고 영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경우와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분쟁이 아닌 경우, 마지막으로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아니,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합의 권고를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가 판매자의 거절로 불발되었다면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신청되면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의 사건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의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분쟁 조정 내용을 통지해서 당사자의 수락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이 되고 15일 이내로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인해서 분쟁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네. 이때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확정 판결과가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서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그 재판상 화해 효력에 따라서 관할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일방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면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 만큼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한꺼번에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고 해서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를 빚은 TMF 피해자 약 1만 3천 명이 그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네, 집단 분쟁이 게시가 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집단 분쟁이 게시된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하게 되는데 이때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미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공고기간 내에 참가 신청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약 80만 명의 게임 유저들에게 2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2007년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분쟁 조정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사례가 많아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중고차를 구매를 했는데, 네.
이거를 사기로 매매를 한 것 같아서 사기 매매를 당한 것 같아서 네. 이걸로 좀 피해를 본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상담 신청하게 됐어요. 중고차 구매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연휴 기간에 그 어플을 통해 가지고 제가 구매하고 싶은 차량이 있길래 제가 연휴 기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매매 시장을 찾아가서 그 알선 딜러 통해 가지고 제가 차량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이번 연휴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이제 그 한 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차량을 구매하고 인도받고 이제 그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제가 14일 날 차량을 계약을 하고 15일 날 차량 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네. 그 차량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무사고고 완전 무사고고 성능지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올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지를 보고 제가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16일 날 차량에 그 엔진 경고등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갑자기 몇 가지 결함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출력이 안 나오고 음. 뭐 시동도 갑자기 꺼져버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제가 딜러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결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딜러는 이제 운전하는데 지금 지장이 없으면 좀 기다리라면서 이걸 안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17일 날 제가 또 운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차가 꿀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갑자기 훅 나가버리는 바람에 앞차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차를 공업소에 맡겨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이 차는 원래 엔진 소실이 되어 있는 차고 그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 같은 증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차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 사실을 이제 딜러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명의 이전을 받고 싶지 않다. 명의를 나한테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일 날 차주랑 알선 딜러랑 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놓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통지인분이라든지 그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한테 교부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결함 사실도 있다는 것도 저한테 고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 명의 변경에 대한 것도 제가 분명히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강제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15일 날 분명히 인도를 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20일로 제가 인도를 했다고 딜러가 그렇게 그 계약서 상에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언제 돈이 다 완납이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해놨대요. 편의상. 근데 저는 분명히 15일 날 돈이 완납이 되고 차를 인도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15일로 해놔도 되는데 딜러는 제 편의를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성능보증보험에 접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현재 결함 있는 중고차를 구입을 하셔서 사고까지 난 상황인데 딜러는 구매자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 이전까지 마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곽준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그 사고 발생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선생님 차량과 상대 차량이 지금 폐차 직전까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현재 지금 자동차가 어디에 입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공업소에 입고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현장 출동한 그 사설 레카가 와가지고 매각을 하겠다고 차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딜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네. 제가 급하게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딜러가 이제 원래 딜러가 원하는 곳으로 차를 이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곳이 문을 닫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다른 곳을 저도 모르고 딜러도 모르는 곳으로 지금 공업사에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혹시 사업소를 따로 알아보신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차를 진단하고 검사하고 하는 그 1급 무슨 그 진단 공업소 이런 데예요. 네. 이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정말 과연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감정 절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금 맡긴 공업소에서는 그 차량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이제 그냥 이야기로만 해주신 거죠, 아직은? 아니요, 의견서를 네. 저한테 경찰서에 제출을 하라고 네. 그 의견서까지 써주신 아, 거고요. 그리고 그래요? 3번 실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엔진 네. 잠시만 제가 이거를 좀 네. 보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도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 미스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연소 결함이라고 네. 그 연소 실화라는 게 있는데 진단기상에는 3번 실린더가 연소 실화가 됐는데 아, 네, 네. 육안상으로는 헤드 부분이 파손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말은 즉 그 이 충돌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그 엔진이나 이런 데가 다친 게 없는데 네. 그 전혀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데 3번 실린더 이 연소 실화가 있다고 이전부터 있다고 이게 떴다는 거는 원래 이 차가 연소 실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번 실린더가 네. 연소 실화가 있다. 그리고 4번 실린더에도 연소 실화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일단 기술적인 거는 조금 차치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도를 받자마자 혹시 네. 어떤 공업사가 됐든 사업소가 됐든 이런 근처에 있는 자동차 카센터에 가서 좀 차량을 띄워보고 검사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진 않으셨나요? 네, 그런 절차를 해볼 생각을 왜 못했냐면요. 네, 네. 저는 그 성능 보증 보험이라는 거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딜러 말로는 제가 한 달에 2,000km 내에서는 차량이 문제가 있거나 성능상 문제가 있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네. 무상으로 수리가 되고 그리고 보증이 된다는 거를 제가 약속을 받고 24만 7천 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걸 제가 신임을 한 상태에서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제가 돈을 지불해가면서 따로 사설 어디 차를 맡길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법적인 상태로는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차를 미리 출고시켜서 운전을 한 것에 평가가 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그 딜러하고 전화 통화 같은 거 이제 다 녹음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서 뭐 누구 책임이다, 뭐 누구 과실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일로 인도 날짜가 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계약서를 쓸 때 네, 저는 분명히 15일날 완납이 다 가능하고 15일날 인도를 해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딜러가 빨간 날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입금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20일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20일로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9일로 자기가 썼다가 19일이 평일이었는데 근데도 자기가 20일로 끝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20일로 해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대수록 왜냐면 제 돈 내는 날짜를 바꿔주는 거니까 네. 크게 여의치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성능 검사하는데 거기 보증 접수하는 데에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것 같으니 네. 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고객님 계약서 상에 그 날짜를 제가 확인을 할게요 하면서 혹시 인도 날짜 뭐라고 돼 있나요? 해서 제가 20일로 돼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보증보험 접수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네. 원래 이제 중고차 구매하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는 지금 차량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은 걸로 이제 간주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 동안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굉장히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 날짜 이후에 차량을 이제 받고 할 수 있도록 딜러가 그런 주의 의무가 있었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인 그 19일 날 명의 이전된 것으로 등록증이 나왔고, 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딜러가 허위로 인도일을 명시하고 명의 이전을 진행한 것으로 봐서 좀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그래야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 성능보증보험상의 보험을 혜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목표로는 사실 상담자분께서는 일단 이제 중고차 산 거를 취소 또는 환불을 받고 싶으신 게 제일 큰 목적이겠죠. 네. 저기 차량 구입 가격이랑 뭐 대략적인 피해 발생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차량을 지금 구입해서 그 차량가나 뭐 알선료나 관리비나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만 딱 말씀을 드리면 네. 한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알선 수수료 같은 경우도 원래 법적으로 2% 정도가 최대 법정 수수료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부분도 훨씬 초과를 해서 제 차량가가 원래는 2,100만 원인데 네. 이분들이 알선 수수료도 60만 원에 부과를 시켰거든요. 음, 그리고 관리비도 네. 어떤 부분을 관리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40만 원이라는 관리비를 부과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뭐 대행수 그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도 남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한테 그 돌려주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전시킨 부분도 저한테 차량 등록증도 저한테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로는 15일 날 제가 차를 떠갔고 그리고 차를 떠갔다는 그 계약서에 뭐 제가 이수증이라는 걸 썼다 그러는데 저는 이수증을 쓴 기억이 없거든요. 네. 차량을 이수해 갔기 때문에 이수증을 썼대요 제가. 그러면 차 주는 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수증이라는 걸 쓴 적이 없거든요. 네. 어차피 그래서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관련 문서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 네. 저쪽에서 문서를 못 내면 그건 저쪽에서 없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이수증의 유무 이런 부분도 나중에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해를 했고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자동차 결함이 사고의 전제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상담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공업사에서 의견서까지 써줄 정도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자동차의 결함 자체는 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근데 네. 그것과 그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있었는지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별개의 인과관계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중고차를 취소 환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딜러가 거의 차량 결함을 알았거나 뭐 중과실에서 몰라서 인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이런 사전에 결함을 알리지 않은 것 또한 차량의 성능 기록부와 그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계약 해지랑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지금 그 선생님 계약서를 보진 못했지만 계약서에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계약 해지, 환불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선생님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도 추가로 덧붙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딜러가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히 동의하지 않고 명의를 이전했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계약 해지,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 청구 내용에는 지금 혹시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쳤어요. 다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도 많이 네. 다쳤어요. 네. 그러한 다친 거에 대한 손해,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이거는 조금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을 수 있다고까지는 얘기를 못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든 문서를 보내든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형사상으로 고발 조치 같은 게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딜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숨기고 판매를 한 경우는 이게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차량 상태가 성능 기록부와 다르게 기재됐다. 그 의견서가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딜러하고 녹음했다는 녹음 파일들 그리고 이제 공업사에서 했다는 그 진단서, 의견서, 성능 기록부 이런 것들을 지금 절대 뭐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혹시 그 사고 발생 당시에 경찰도 출동을 했지요? 네, 했습니다. 네, 그 경찰 조사 자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결국엔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네.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그 상대방 보험사나 우리 보험사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된 게 있나요?
지금 책임보험으로 대물 피해는 음, 812만 9천 원 정도를 이걸 보상을 해준 상태이고요. 아, 이미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인이 남았는데, 네. 대인은 상대방이 지금 8주 정도 진단이 나왔어요. 갈비뼈가 금이 갔나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네. 합의를 좀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이제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초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그 자기가 자기 보험으로 이거를 다 처리한 다음에 저한테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나중에 방식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 이거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형사처벌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유, 이게 정말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 가지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풀려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지금 딜러하고도 계속 연락은 되는 상황이죠. 네, 연락은 되는데 딜러는 사주의 몫으로 자꾸만 음. 이거를 전가를 시키고 있고요. 네. 자기는 그 차주한테 명의를 이전시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차량에 결함이 있는지 몰랐다. 자기는 성능지만 믿었다. 이것 또한 이제 그 성능 본 사람한테 이거를 자꾸 전가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저한테 고객님 차를 그러면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저한테 이거를 전가를 시키고 계속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어떤 공인된 자동차 네. 중개업소에서 산 게 아니라 처음에 어플로 알아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다면 직거래하고 거의 동일하게 구매를 하신 건가요? 이 어플이 네. 어플에서 어플 제가 명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어플에서 제가 처음에 봤던 인증된 딜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봤던 딜러가 사실 현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딜러가 나오지 않았고 그 딜러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매매상이 A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알선 딜러는 A상의 알선 딜러가 아니고 네. 저쪽 다른 동네에 있는 알선 딜러였어요, 심지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위치도 부분에 다르고. 대해서 예. 처음에 되게 불편감을 느끼고 네. 왜 남의 동네에 있는 매매 상사에 와서 네. 장사를 하느냐.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계약서를 네. 그 매매 상사 건물에 커피숍에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네. 이런 모든 행동들이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위 딜러의 가장 대표적인 이 사례라고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네. 지금 그래서 네, 상담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또 다른 상황이 좀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된 중개상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접속을 하신 거라면 그 어플에 운영하는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제가 네네네. 그게 어떤 어플인지 이 방송상에서 좀 여쭤볼 수는 없고 네네. 또 정확한 그 어플의 이용 약관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네. 그 어플에도 그 어플을 운영하면서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 청구 같은 게 네. 일단은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딜러에다가만 그 계약 해지만 환불 요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어플에다가도 그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직거래를 하신 거라면 조금 그쪽의 책임들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차량 결함과 이제 딜러 명의 이전 강행에 대해서 이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또 딜러가 아니라 그 전 차주한테 직접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네. 어플, 딜러, 전 차주 이렇게 세 군데를 상대로 일단은 지금 가장 보험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의 담당자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보시는 게 첫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사조차도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선생님께서 민사상 청구, 특히
딜러를 상대로 형사고소하는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딜러가 사실 제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저한테 아무 고지 없이 함부로 탈취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포해서 시청하고 그런 걸 했어요. 개인정보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 보험 측, 그러니까 제 현대해상의 제 책임보험 담당자하고와도 접촉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 피해자랑도 접촉을 하려고 딜러가 시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즉 자기가 뭔가 나중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또 새로운 쟁점이네요. 그 네. 부분에서 혹시 다음번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또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진행하는 관계로 네네. 상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상담자분께서 나름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가능한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들이 끼어 있는 사안이다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네. 이 다음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본인이 하셨던 것들을 더 잘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언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2019년 의료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가 마비돼 의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장과 상담하니 이런 경우 소송하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하는 모습의 믿음이가 바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소송에 대해 아무 연락도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진행할 테니 기다리라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당사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든 변호사에게 너무 화가 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변호사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법적인 용어를 들먹이면서 끝까지 못 준다고 해서 결국 받지 못한 상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약 4년 만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해당 변호사가 최선을 다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애초에 상담에서 했던 말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지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돈은 못 돌려준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나 괘씸한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승소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는데 패소 소식을 듣고는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정상적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라면 네. 의뢰인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아주 디테일한 사실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상대방이 재판 문서를 보내온 사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문서를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한테 먼저 보여드려서 컨펌 절차를 받는 과정, 또 재판 일이 잡혔거나 변경됐으면 변경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려줘야 되는 사실들입니다. 네, 연락을 해봤더니 그제서야 1심에서 패소를 했다고 알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그럼 상담자께서 지불한 비용의 일부라도 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그 변호사와의 선임 계약서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이제 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비용을 돌려줄 만한 어떤 특약적인 조건이 있거나
또 변호사의 성실한 업무 수행 의무 위반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가 변호사다 보니까 또 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네, 물론 녹음 파일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증거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100% 승소를 보장한다고 하고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기망 행위로 봐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을까요? 그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기망행위, 즉 속임수로 인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 변호사가 100% 승소를 보장했다는 말을 했다면 이런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에 100%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기죄 성립 여부는 이제 그때 상담하셨다는 일단 사무장, 1차로 사무장의 상담과 또 그 이후에 만나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 변호사의 의도, 그 발언이 단순하게 내가 과장을 한 걸 들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정말 고의로 사실을 속인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전망을 제시할 때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추정이나 예측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서 단순하게 100% 승소 가능 이런 말을 했다는 말만으로 사기죄가 100% 성립했다기보다는 그 변호사가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을 하고 의뢰인을 속여서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수임료를 지불했다면 그러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럼 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변호사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성실 의무 위반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히 의뢰인이 알아서 이제 재판일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될 그런 고지 의무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어떤 일반적인 시가 통용들은 그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거나 특히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수준에서의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뭐 별도의 뭐 예를 들어서 정관이나 뭐 소개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알선을 유도하는 것들 그런 네. 것들은 변호사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통상적으로 사건에 착수한 이후에 변호사 비용을 환불받는 경우는 좀 흔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이 착수된 이후에는 환불받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네. 근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변호사가 사건 처리하는 것에서 이제 중대한 과실을 범하거나 최근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네, 또 특히 의뢰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서상의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 또한 이제 저희 변호사 윤리 장전이 있는데요. 그 윤리 장전에 위반된 경우, 또한 이제 사건에 실질적으로 착수되기 전에 취소를 한 경우에는 뭐 일부 이상이라도 받아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 로 그 사망한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서 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것도 전형적으로 이제 변호사의 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보여져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네, 분명 뭐 그 변호사님의 어떤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미리 그것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서 해결하는 게 저희 이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미진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인정이 되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고 그 피해자분들한테 민사소송에서도 져서 이제 피해 배상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정말 사안에 따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요? 네,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제일 네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령 있습니다. 네, 워낙 그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하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경력과 전문성, 평판과 리뷰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상담을 꼭 변호사분하고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사무장님을 거쳤다가 변호사님을 만나거나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무장님만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왜곡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통한 상담을 꼭 하시길 바라고 그쪽에서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 사건 관리 방식에 대한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님이 또 너무 업무량이 많다 그러면은 업무에 취해서 내 사건을 또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호사님의 인성과 태도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 상담 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받기 전에 의뢰인들께서 어떤 점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변호사 상담이 원칙이 유료 상담이기도 하고 네. 이제 의뢰인도 변호사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사전에 그 준비할 상황들을 꼼꼼히 하실수록 훨씬 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첫째로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국가기관이나 경찰, 검찰 이런 데서 받은 행정기관으로 받은 모든 서류들은 절대 빠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증거들도 모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또한 오시기 전에 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오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목록을 만들어 오시는 것도 좋고요. 개인적인 우려사항, 목표 같은 것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 사건에서 꼭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의 피해 배상을 받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목표들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만으로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최대한 솔직하고 정확하게 저희한테 모든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내와 언제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좀 깐깐한 스타일인데 고부 갈등에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가에 다녀오면 저에게 짜증을 내는 적이 많았고 차라리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물론 여건상 이사나 이민은 어려웠고 그냥 아내가 견뎌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심각하게 고려해보자고 했는데요.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도 나누지 않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회사 내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평소 관심 있었던 와인에 깊이 빠졌을 때쯤 회사에서 특별히 초청한 와인 강사와 친밀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서로 대화가 굉장히 잘 통했고 어느새 와인 한두 잔 기울이며 저는 아내와의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결국 연인 사이가 됐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괴롭다는 저에게 그녀는 본인은 혼자 살고 있으니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녀와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됐고 결국 집에서 나와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반년 정도 동거하게 됐고 평탄하게 잘 지냈지만 아들이 계속 걸렸어요. 아내와는 대면했어도 5살 아들과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아내와 아이를 한 번씩 만났는데 그때 아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서로 때문이 아닌 고부 갈등 때문이니 아이를 봐서라도 서로 노력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숙고 끝에 아내와 다시 합치기로 했는데 동거했던 여성이 난립니다. 자신은 저와 결혼까지 생각해서 동거를 했던 건데 배신당해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결혼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반년 동거를 했던 것도 제가 집에서 나와 갈 곳이 없을 때 잠깐 머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아니었나 봅니다. 저에게 혼인빙자 사기죄로 소송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사실 제가 그녀의 집에서 지내며 생활비나 월세를 부담하진 않았어요. 가끔 장을 볼 때 제 카드를 쓴 적은 있고요. 그런데 이게 혼인빙자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혼인빙자 사기죄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혼인빙자 간음죄는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의 금전적, 신체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갔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서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단 혼인빙자 사기죄는 폐지가 된 게 맞습니다. 구형법 제304조에 있다가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유연 결정을 받고 결국 2012년에 다 삭제돼서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네, 폐지가 됐어도 관련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네.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형사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민사적으로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혼인 예비 단계에서 결혼 준비 비용이나 동거 비용, 경제적 기여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일단 많이 있고요. 그에 추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또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인 빙자 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실까요? 네, 구체적으로 결혼을 약속했다거나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속인 것이 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있었는지, 뭐 결혼 날짜를 잡았는지, 식장을 뭐 같이 보러 가기로 했는지, 예비 배우자로서의 의무 역할들을 다 했는지 등이 쟁점이고, 단순하게 교제나 동거가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금전적 지원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형사법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없는 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기죄로 다뤄질 수는 있습니다. 오, 네. 지금 상담자께서 상대 여성 집에서 동거를 한 상황이고 함께 살 때 월세나 생활비를 따로 주지는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뭐 장을 볼 때 몇 번의 결제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거를 하면서 이제 월세를 아끼고 생활비 이득 본 것 정도의 이득이 있어 보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횟수와 금액이 그 동거 기간이 얼마나 짧았고 얼마나 긴지,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담자가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혼인빙자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좀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네, 첫째, 결혼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게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네. 문자, 이메일, 메신저 이런 기록들이 있고, 또 주변인의 증언이나 당시에 내가 집을 찾고 있었다는 서류 같은 것으로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미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급여 명세서, 은행 내역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상대 여성분께서는 이제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여기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는 내가 그 손해를 유발시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이것을 입증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동거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나 지출이 그냥 상대방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결혼을 전제로 하는 금전적인 약속이나 결혼 약속이 없었다는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증언들이 있다면 이것은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상담자분께서 법적으로 이혼한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분께서 그 동거를 했던 여성을 상대로 뭐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된 이후로 네. 또한 간통죄도 없어지고요. 네. 또 이제 여러 부분들이 친고죄, 반의사부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이후로 민사적인 소송이 굉장히 급증한 상태입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상간 소송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네. 그 동거한 여성이 이제 상담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동거를 했다면은, 그렇다면 법원은 그녀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만약 동거 여성이 나는 그 상담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 나도 속은 것이다, 이혼이 이미 되어 있다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법적 책임을 일부 회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좀 그걸 통해서 실제 정실 부인님의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선 이 동거를 했던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분쟁은 비용과 시간, 특히 감정적인 소모가 클 수밖에 없죠. 그 소송하게 되면 최소 1년,
항소심,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합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행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변호사들에게 상담 전화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곽준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